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복대리죠. 우리 법률행위 대리하고 있습니다. 대리하고 있는데, 자, 대리의 개념은 항상 대리가 나오면 요 모양을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본인, 여기를 대리인, 여기를 상대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 법률행위 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다 대리인이 하는 건데, 대리인이 지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다시 한 사람의 대리인을 또 선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의라고 하든지 뭐 A라고 할까요? 그냥 A라고. 이 사람을 선임을 해서 자기가 해야 될 대리 행위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대리권과 A의 대리권이 서로 중복이 된다. 을은 갑의 대리인인데 그럼 A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A도 갑의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을의 대리권과 A의 대리권이 중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삼면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병하고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해야 되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위의 효과도 여기에다가 모두 다 귀속이 되는 행위다. 귀속이 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을이 지 마음대로 지가 일하기 싫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는 어떤 요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다 그럼 미성년자의 아버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미성년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대신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을 믿고 선임을 했는데 자기가 일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임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게 이제 임의 대리인데 임의 대리는요. 복대리의 개념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인이 선임을 합니다.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인 거야. 대리인이 해야 될 일이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얘한테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복대리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얘가 여기다가 이 사람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권한을 얘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행위다. 그래서 일종의 수권행위다. 이렇게 해서 선임된 A는 그럼 뭐냐? A의 지위는요. A의 지위도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리인입니다. 앞에 복자가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거거든요. 이 대리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하면서 현명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선임을 했으니까 이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 권한은 똑같거나 아니면 대리인의 권한이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가 크거나 아니면 최대한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했다. 이 사람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이것도 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고 얘기했죠. 이 화살표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의 관계에서도 직접 대리인과 본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복대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하는 걸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권대리입니다. 무권.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였냐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건 유권대리를 얘기했는데 유권대리는 특별히 유권대리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제3자와 대리행위를 한 경우다.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무권대리는 갑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을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갑을 대신해서 법률행위 해줬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뭐 채무 면제와 같은 단독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할 당시에 을한테 대리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리 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다. 이걸 복대리다 이렇게 무권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을이 내 물건 팝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갑의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병도 을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갑의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은 을의 물건을 갖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물건을 갖고 싶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갑은 또 팔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요. 여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제3자와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행위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대리행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그 행위 당시 대리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대리권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명을 했다. 즉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현명을 했으므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병 입장에서는 난 지금 을 거 받을 게 아니야. 이거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갑은 나는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못 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의 유형 그래요.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 한 것도요. 유형이 두 개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상대방 시각에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무조건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대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느냐? 그래서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때 그 갑이 원인을 제공하는 유형에 따라서 125조와 126조와 129조로 나눠지는데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하고 또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라고 하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을 몇 개로 나눈다고요? 3개로 나눈다. 그래서 표현대리의 유형입니다. 표현대리 유형.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다시 표현대리는 보면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었는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 세 가지가 다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상황을 보면은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참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보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또 이 사람도 원인을 제공했대죠. 그래서 여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호받을 사람은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의 전체적인 효과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표현대리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상대방이 봤을 때 이건 나한테 계속 이행받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해. 그러면 끝까지 이행해달라고 주장을 할 테고 나한테 좀 불리한데? 그럼 난 표현대리 안 할 거야. 무권대리로 다시 가져가.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주장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법원에서도 지 맘대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그 대신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보호받을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금액을 감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실상계하고 일부 줄이고 주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리고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이거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표현대리의 효과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표현대리 효과는 본인이 직접 주장하는 거고, 그럼 표현대리 내용대로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과실분은 빼고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표현대리였고요. 자, 그다음에요.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오는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본 수업을 할 때 내용을 좀 정밀하게 보고 나서 보셔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는 얘기죠.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고 그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할 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형도 없었는데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그럼 여기는 갑이 원인 제공한 거 아니고요. 얘도 특별하게 대리인이라고 많이 떠들지도 않았는데 대리행위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확 믿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쪼다 같은 행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리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대리행위가 유효라고 한다면 갑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대리행위를 유효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해야 되는 거죠. 갑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해서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갑이 무조건 줘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하는데 다만 이 매각행위가 이게 3억짜리인데 매매는 4억에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다. 그럼 갑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유효로 하자라고 해서 추인해 버릴 수도 있고요. 3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 그럼 갑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추인을 거절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다라고 하는데 유동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돼 버릴 수도 있지만 유효로 바뀔 수도 있는 무효다. 무효로 확정된다는 얘기는 추인을 거절해 버린다. 아유 나 그거 안 할 거야. 내가 무슨 2억에 이걸 팔어 라고 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지만 또 추인하게 되면 그때는 소급해서 유효인 행위가 된다. 3억짜리인데 4억에 팔았다. 법률행위 한 날은 7월 1일인데 얘가 추인한 날은 8월 1일이다. 그래도 7월 1일자 계약이 유효니까 4억은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이게 계약의 무권대리 먼저 나오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거의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지만 법률효과가 귀속이 된다. 그런 얘기는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한다. 그럼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럼 추인할 건지 추인 거절할 건지 상대방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최고, 즉 독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가 싫으면 이거 안 할랜다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 철회라고 하는 건 어떤 법률 행위를 했는데 법률 효과가 확정되기 전에 법률 행위를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걸 철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없던 걸로 할래, 없었던 걸로 할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답 좀 달라라고 독촉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던가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거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의 없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또 넘어가셔도 별 문제 안 되고 우리 본 수업할 때 잠깐 그것도 아주 잠깐 건드리고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법률행위 무효 취소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법률행위의 복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효는 뭐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여기 무효의 종류 이거보다는 사실은 무효는 어떤 게 무효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법률행위는 성립했습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있다.
근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무효라고 합니다. 이런 법률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성립했어요. 성립을 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언제 무효를 발견하거나 언제 무효를 주장해도 항상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버리는 거였죠?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그런데 취소하고 나면 효과가 똑같은 거죠.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취소 중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그건 또 언제나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래서 현존이익 반환의 범위가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니까 거기 무효 그래요. 무효의 원인은 당사자의 의사 무능력인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뭐 그래서 거기 쭉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구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 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혹시 무효인 법률관계가 갑하고 을이 무효인 법률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각자 하나씩 이행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하고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얘가 제3자 병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 권리를. 그러면 갑이 이 법률행위가 무효니까 너도 무효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자다. 물건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3자가 생겼을 때 이 제3자가 이게 무효라고 하는 걸 몰랐다. 그럼 얘를 선의의 제3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절대적 무효. 자, 우리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그 다음에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와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게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이 강의원 확 103, 104, 강의원에 가면 확 103, 신삼도 팔고 확 104도 판다. 이런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데 을이 이 물건을 갑에게 돌려주기 전에 제3자에게 팔았는데 제3자가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 취득한 것이다. 강의원 확 103, 104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몰라도 나중에 갑은 이거 무효니까 너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절대적 무효인 거예요. 그럼 상대적 무효는 뭐냐? 상대적 무효는 이렇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선이면 여기다가는 무효 주장하지 못하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진의 표시의 무효,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 비진의 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도 이거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인 경우에 돌려주기 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팔았다. 그럼 그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을도 갑도 얘한테 물건 되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취소는요. 취소도 똑같습니다. 취소도 제3자 보호 여부와 관련돼서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 절대적 취소로 하고 상대적 취소는 앞에서 봤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공부하면서 비통, 착사강 이렇게 공부했던 게
비통은 상대적 무효,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4개인데 착사강, 그러니까 제착사강 빼면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제착사강 빼면 나머지는 다 무효인데 그중에서 비통만 상대적 무효고 그럼 나머지 무효는 암기할 필요 없이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시험에 잘 맞도록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다. 104 팔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절대적으로 무효고요. 비통 착사강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절대적 취소는 뭐다?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가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겠죠. 칠판에는요. 절대적 무효.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절대적 무효. 무효인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무효의 원인을 몰랐다 하더라도 선의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뭐냐? 상대적 무효는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적 무효는 뭐냐? 무효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가 무효의 원인을 몰랐다면 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무효.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의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효의 효과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행해서도 되돌려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는데 반환할 때 수익자가 선이었다. 그럼 무효가 될 줄 몰랐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익,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수익자가 악이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취득해서는 안 되는 물건임을 알았다. 근데도 여기저기 나눠줬다. 그럼 그거 다 배상해 줘야 되겠죠. 그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도 싹 다 배상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취소 이거 지워진 거죠. 일단은 유효였다가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취소 사유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가 절대적 취소다. 제한 능력자 나오면 그냥 미성년자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절대적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와 대체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제3자에게도 취소됐으니까 물건 돌려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 취소는 여기 있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앞에서 비통 착사강 한꺼번에 하자 그랬잖아요. 자, 상대적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이고요. 또 이것도 상대적 무효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야 다시 돌려놔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취소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행한 경우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선의의 수익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주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한다. 여기까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한 능력자에게만 특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한 능력자 측은 선악불문하고 언제든지 얘가 혹시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취소가 되면 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이 제3자는 빼고요. 혹시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 했는데 을이 취소했는데 이쪽에서 미성년자였다. 그럼 미성년자는 술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돈만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야. 제한 능력자는 언제든지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런데 이 취소권은 무효와 달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지만 취소는 유효였던 게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무효로 바뀐다. 효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지. 이런 걸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유동적 유효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관계가 확정이 안 된 걸 빨리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어요. 그 행사기간이 지나면 즉 제척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그렇죠? 취소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취소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어디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여기서 추인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취소권의 폭이죠.
법정 추인은 말로는 취소권 포기하지 않았지만 취소권 포기할 것 같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취소권 포기로 법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제척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즉 취소권 포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취소권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추삼 한십이다 이렇게 해서 또 암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유효로 확정이 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 부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